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가운데 대러시아 제재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의 혈맹이므로 어쩔 수 없는 대로 제재를 펼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한국에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해 주변국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한국은 서방국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는 러시아가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무방한 제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혈맹이며 현재 휴전 중이지만 전쟁 중인 국가이므로 언젠가 한미연합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러 제재를 감행한 것이죠. 한편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가장 당황한 국가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기로 한 사업이 많았을 뿐더러 한국의 수많은 첨단 무기들과 누리호까지 러시아의 기술이 안 들어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 관계자들은 미국은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줬지만 러시아는 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기술 전수가 없었다면 한국의 무기와 군사력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면만 생각해서 러시아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실제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우방이라고 칭하지만 정작 기술 이전 등과 같은 문제는 전수해주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러시아는 한국에 수많은 기술을 열어줘 그 결과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우방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만약 전쟁의 사태가 더욱 격화된다면 무기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어 한국과 러시아가 진행하려던 사업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제 정세가 팽팽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한항공에 올해 2월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출항 서류에 직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1,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러시아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고 과도하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 항공편이 모스크바 셰르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공항세관은 이후 대한항공의 출항 절차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류의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공항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 24일 80억 루블, 한화로 약 1,110억 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에 부과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러시아 관세 당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과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국경수비대와 공항관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항공기를 이동시켰다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 세관당국에 수차례 소명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앞으로 행정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도 러시아가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요금 담합에 따른 벌금도 아니고 세관 직인 날인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 앞에서 한국 기업의 본보기로 1억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며 돈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러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앞서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서방 국가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한국 기업들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인 생략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현재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에 돌아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러시아의 취향을 해오긴 했지만 러시아와 깊은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테러 제재를 가한 국가가 한두 국가도 아닌데 왜 한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과하면서까지 양국의 관계를 돌아서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제재 방식이 중국의 사드 문제와 닮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드 문제 역시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연관되었습니다만 역풍을 맞은 것은 한국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제재한다면 자신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봐 한국을 제재해 주변국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러시아도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으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한편 지금 당장 대한항공이 받은 제재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 같은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쟁으로 하루에 5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다가오는 5월 4일까지 달러 이자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 선언에 직면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신용부도 스와프 시장 감독 기구는 러시아가 이달 초 달러 표시 국채 2건에 대해 루블화로 이자를 상환한 것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정부의 금지 조치로 미국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 6일 달러 국채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JP모건을 통해 달러로 이자를 송금하려 했지만 JP모건이 미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6억 4,900만 달러 규모의 이자 결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엄청난 자금 위기에 직면해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국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러시아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선 러시아와 한국이 가장 협력을 원하던 사업 분야는 북극 프로젝트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실제로 한국 기업의 다양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전쟁 이후로도 꼽히는 가스관 기술에서 한국이 떠오르고 있어 러시아가 긴장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2023년 하반기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으로부터 거의 독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도 전국 가스 공급량의 40%를 수입해오던 이탈리아로서는 이런 변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골라니 장관은 앞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량을 극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기존의 다른 공급원들로부터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최근 몇 주일 동안 알제리와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와도 가스 수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현재 독일, 프랑스 등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전혀 다른 루트로 가스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액화 보유식 저장 운반선을 제공하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북극 항로 개발에 필요한 쇠빙 LNG 운반선을 세계 유일하게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무기화하던 가스 송유관을 한국이 선박으로 완벽히 대체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외의 다른 국가에서 손쉽게 가스를 유동한다면 러시아는 더욱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유럽은 결국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끊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럽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도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독일도 현재까지 상당량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선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이며 대체선이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을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 상황에 한국이 유일하게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대박 수주를 기대하는 상황인 것이죠. 현재 한국이 자원 운송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의 제재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 러시아의 벌금 부과 때문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IMF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러시아 대표 연설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항의하는 표시입니다. 총 18개국 재무장관 중에 홍 부총리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을 포함한 12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수장 등 참석자의 3분의 2가 퇴장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테러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뜻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은 기술이 있어 러시아와의 사업을 당장 손해를 봐도 다른 나라와 다른 협력을 하면 되지만
러시아는 자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는 러시아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의 제재를 멈춰 더 이상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도 일본에 대한 견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일본을 향한 견제는 현재 일본에서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일본은 자신들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상태라 일본의 직접적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움직임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어 주변국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이 점점 커지자 갑자기 한국을 연관 지으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외의 다른 나라로도 전선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국가인 몰도바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몰도바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정권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이틀 연속 원인 불명의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26일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이날 러시아어 라디오 방송 전송을 위한 안테나 탑과 군부대가 공격을 당했다며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폭발 사태 직후 최고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전쟁을 확대하려는 세력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침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몰도바에 가해지는 위협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이 겪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몰도바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절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몰도바에서 가장 큰 발전소와 가스 공장까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영토 문제에 있어 예민하지만 몰도바는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에 손꼽히는데 공업지역까지 없어지면 몰도바의 경제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달 초 유럽연합 긴급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도 정식 가입을 하지 못하며 몰도바 또한 가입이 쉽게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몰도바가 유럽연합과 나토의 문을 두드린 것을 보면 몰도바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거의 동일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355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 36만 7천 명가량이 몰도바로 향했습니다. 현재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에만 약 10만 명의 난민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몰도바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와주며 우리 대신 싸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나토와 몰도바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전될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외의 다른 나라도 점령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작에 불과하며 러시아 고위 사령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도 공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몰도바 위협이 시작되기 전 러시아 내부에서는 몰도바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군 중부전구의 부사령관인 루스탄 민네카예프 소장은 이틀 전 시작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2단계에서 러시아군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남부 지역을 상대로 완전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군의 트란스니스트리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출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몰도바를 염두에 뒀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인데요. 한편 우크라이나 주변의 상황도 심각해지자 일본은 얼마 전 러시아의 주장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직 자신들이 일본과 전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서 일본이 명백하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 우리나라 이익에 손해를 입히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외에도 흑해 경제협력기구 파트너 국가로 일본의 자격을 연장하는 결정과 관련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협상 중단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테러 제재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이라면서 러시아의 평화조약 협상 중단 결정은 매우 부당하며 결코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쿠릴 열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외교청서를 작성한 것이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에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단지 일본이 러시아 제재를 한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는데 러시아는 한국의 일본과 같은 움직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번 사태 이전에는 러시아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양국 간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고 일본처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일본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협상이 말해서 끝나지 않고 진짜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을 빚던 일본의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에서 실제 도발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상황도 계속 설마하며 우려하던 도중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러시아의 무력이 설마하던 우려 속에 일어날지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수많은 군 관계자들은 현재 러시아와 일본이 무력을 시작한다면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상당수의 병력과 물자를 소비해 다른 곳에 쓸 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러시아가 2달간 군 장비를 너무 많이 잃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26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의 말을 인용,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달여간 파괴한 러시아 탱크와 항공기가 각각 2년치와 1년치 생산 물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간 생산 물량은 탱크 250대, 항공기 150대이며 미사일 역시 이미 여러 해 생산분을 소진한 것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보고 있습니다. 켄시언 고문은 러시아가 다음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머지않아 정교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사일은 가격이 비싸고 복잡한 전자장비가 장착돼 있어 사용은 순간이지만 만드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탐사 보도 매체 벨링캣도 지난 24일 러시아가 정밀 미사일 비축량의 70%를 사용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음 전투를 위한 무기 생산에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산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각종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금융 제재와 수입 제한으로 탱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탱크인 T-72 생산 속도는 상당히 둔화됐고 차세대 탱크 T-14 아르마타스는 아예 생산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무기이지만 일본은 엄연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의 주장에 러시아는 핵전쟁 가능성을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제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벌써 두 번째 발언인데 첫 번째와 다른 것이 이번에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지구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또다시 자신들의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현재 러시아의 이러한 위협에도 일본이 오히려 핵 보유를 시사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 더욱 곤란해한다는데요. 실제 아베 일본 전 총리는 일본에 미국의 핵을 공유해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칫 동북아시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한국과 미국과 손잡고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일본이 한국까지 러시아와 상대하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매번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하더니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한국을 동북아 정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한국도 아예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아직 전쟁이며 러시아를 상대하면 북한 문제도 엮여 있어 동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서방 국가들조차 세계 3차 대전의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도 주변국들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